무너지며 또 연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비롯한 대외 악재의 우리 증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에 3조 원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여파가 중소 부품업계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나 사채 같은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이 지난해 52만 명, 금액으론 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고용 계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미국발 악재에 또 휘청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금융시장의 타격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오늘 시황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2100선마저 무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5.61포인트 내린 2106.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2094.69까지 밀려나면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진 21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은 4212억 원어치를, 기관은 285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악재가 작용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 고통을 느끼길 바란다며 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코스피 연저점이 붕괴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전일 종가보다 9원 20전 상승한 것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2.67% 급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대외 악재에 또다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이 더 요동치고 있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자, 올해 들어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몇 번째죠? 크게 보면 올해 들어 이제 3차례 정도 코스피가 급락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급락장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타났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자 코스피가 이를 악재로 반영하면서 당시 약 2주 정도를 따져보면 코스피 지수가 9% 하락했습니다. 2600포인트에 근접했던 지수가 2360선까지 떨어졌고요. 두 번째 급락장은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8.5%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가 225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급락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봤었을 때 10%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2100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악재로 겹친 탓입니다. 네, 신흥국 증시 모두 이런 악재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죠?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한계, 즉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이유로 꼽습니다. 예. 신흥국 증시 전체로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더 하락폭이 크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따져본다면 6월 말 정도부터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증시에 본격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무역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지수 흐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가령 오전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다고 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 하락에 동조화돼서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송 기자,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를 따져보니까요. 2조 7,6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더 이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탈의 원인을 단순히 금리 격차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우려, 여기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매도 심리에 겹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안에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 2000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대외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요즘 이 시장 참여자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국제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운용자금만 600조 원에 달합니다.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연금 주식 대여 반대 글입니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가 쏟아져 경제민주화 관련 청원 중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원이 올라온 건 주식 대여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진 공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투자자는 우선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3일 뒤에 실제 주식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3일 사이에 주가가 떨어져야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 사태와 공매도가 밀접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대여를 제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22일자로 네.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 거래를 중지했고요. 앞으로도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보면 됩니까? 대여된 주식은 네. 차입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여 잔고는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나중에 이 주식 대여를 재개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부품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부품업체들이 정부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대종 기자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3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차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대출금 상환 연장 등의 1조 7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시설 투자 자금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점점점 줄었기 때문에 부품업체는 고정비용은 늘고 매출은 줄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겹치니까 더 어렵죠. 완성차 업체 부진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부품업체의 영업이익 급감, 은행권 자금 회수,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보다 수익이 높을 수 없다는 시장 내 암묵적 관행도 부품사들의 자생력을 방해해온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완성차 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돈 벌어 은행 이자도 못 갚는 부품사들이 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그럼 우리 차 부품 산업 실제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그 현주소를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3차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바닥이고 정말 어렵죠. 시골로 많이 주변에는 도산과 폐업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이 도산하고 오히려 3개 있다가 뭐 한 2개 도산하면 하나는 그런 대로 일지를 하는 거죠. 2개가 도산하는 게 문제죠. 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품 업체와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한때 대출을 권유하던 은행들도 부품사들을 외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의 권고도 먹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률적으로 여신을 자제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은행이 또 비올 때 우산 뺏는다라는 그러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출 옥죄고 지금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구나 하고 있습니다. 차 불모지에서 반백년 동안 어렵게 일궈온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완성차 업체의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업계 위기의 배경을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7%나 떨어졌습니다. 한때 미국 시장에선 재고가 4개월치나 쌓여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도 더딥니다. 그나마 버텨주었던 신흥국 시장도 최근 들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도 인도 빼고는 사실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17년이나 16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의문의 상황입니다. 다른 국내 자동차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내수 판매 시장을 잡기 위해 개소세를 인하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부품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해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 독점이고 현대차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어려워지니까 밑에 다 어려워지는 거고요. 2차들이 또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은 3차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3차들한테 그래서 우리 돈 못 줘 이제 이렇게 돼 버려요. 제조업 일자리의 12%, 수출액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이대로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고사 직전의 자동차 부품 산업,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또다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부품사들이 요청한 3조 원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네,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발등에 불은 대출금 상환과 연장입니다. 전체 요청 금액 중 1조 7천억 원이 이와 관련된 자금 수요인데요. 이 금액과 시설 투자비 1조 원, 연구개발비 4천억 원을 합쳐 총 3조 1천억 원을 요청한 겁니다. 부품사들의 사정이 워낙 다급해 정부도 관련 대책을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용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부품업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협동산업조합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1차 협력 부품업체 89곳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곳이 영업 적자 상태입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리안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1차 업체 아래에는 2차 업체가 수십 개, 또 그 2차 업체 밑에는 3차 업체가 수십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업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영세한 3차 업체는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바로 고용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직접 고용 규모는 지난해 말 40만 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신규 고용은커녕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낮춰서 좀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네, 반짝 도움은 됐었습니다. 개소세 발표가 있던 7월에는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고
8월에도 4.5% 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추석 연휴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4%가 하락했습니다. 개소세 인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여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부품업계들 더욱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해서 무역확정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부품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는 104만 대로 전체 해외 수출량의 40%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을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 더 큰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되 이번 기회에 부품사들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어떤 미래 변화나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맞춰서 R&D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연구개발은 핵심 기술에 대한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과연 정부가 지원 대책과 함께 부품사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BMW가 52개 차종을 리콜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10만 6천여 대에 이어 6만 대 넘게 더 늘어났는데요. 불이 날 가능성이 적다며 1차 명단에서 빠졌던 차종들이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은 128D 모델과 미니 쿠퍼 등 모두 52개 차종 6만 5,700여 대입니다. 앞서 BMW는 이들 차량에 대해 화재 연관성이 낮다며 지난 7월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합동조사단이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EGR, 즉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쿨러 안에 침전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사단이 리콜 대상을 다시 정할 것을 BMW에 요구하자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에 나선 겁니다. BMW는 내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 26일부터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리콜로 BMW 화재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화재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또 은폐 축소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MW 화재 피해와 관련된 첫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개 법무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4,000명에 육박합니다. 11월 2일 날 돼 있고 1차 기일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약 2달 후인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롯데그룹이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이 그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신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지 18일 만입니다. 그룹의 양축인 유통과 화학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7만 명을 채용해서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12,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13,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진행됩니다. 화학과 건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관광 서비스와 유통, 식품 사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총 투자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1조 2천억 원 투자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문별 투자 계획은 우선 비중이 가장 큰 건설화학의 경우 국내 생산 거점인 여수, 울산 등에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 해외 설비 증설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식품 및 관광 서비스 부문에서도 온라인 사업 강화 등 다각적인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나 사채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규모가 7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고금리가 120%를 넘기도 했는데 불법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5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전체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사금융 금리는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120%에 달했는데 연 66%가 넘는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도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이용자가 전체의 2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10명 중 8명을 차지했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1.7배가량 많았습니다. 52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인 26만 명 정도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고 만기 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환 부담이 크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중 37%가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5%는 아예 돈을 못 갚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담근 경우도 전체의 14%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검경 등 범부처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벌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앞으로 걱정인 것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당국이 이렇게 사금융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불법 사금융 시장을 실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아무래도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사금융 쪽으로의 풍선 효과 이쪽을 경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이 돈을 빌릴 때는 처음에는 시중은행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도 대출이 탈락되면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안 되면 대부업체, 등록된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고 여기서도 탈락이 되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파악한 건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시장 이쪽입니다. 네, 과거에도 당국이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채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올 2월에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자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심사를 지금보다 더 깐깐하게 하게 되는 건데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앞으로 더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고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그런 차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와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 이들을 잠재적 취약차주라고 칭했을 때 이들은 모두 125만 명에 이릅니다. 네, 박 기자, 취약차주들이 이렇게 부실화를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어떤 정책 펼쳐야 될까요? 네, 이번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한 거라서요. 앞으로 금융당국은 이쪽 불법 사금융 시장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게 있고요. 정책금융도 더 확대한다는 그러한 계획인데 정책금융이라면은 햇살론이라든지 사회돌 대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든지 더 개편하는 쪽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득이 낮아서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이쪽도 좀 접목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넘는 임금 근로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62%로 1년 전보다 5%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월 200만 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6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청정원의 런천 미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품질 검사 결과 세균 발육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으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날씨가 좋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공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론 10도를 밑돌며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9도, 수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가을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강릉 19도, 울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청명한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8도로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이 다소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